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이제 기초 강좌 제 6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강의 이제 기본적인 그 진입은 인력공단에서 제시된 이제 목차 중에 세 번째 목차인 부동산 시장론이 이제 있습니다. 그 시장론에 대한 주제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목차를 만들어 보면은 이게 한 5문제 정도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시장론은 사실상 기출문제 분석해 보면 어디서 출제될 것인지가 거의 뭐 저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주제가 그 7개 주제가 전개가 되고 있어요. 먼저 이제 부동산 시장론이기 때문에 일반 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이 좀 뭐가 다르지라는 그 부동산 시장의 그 특성 및 기능이 있습니다. 특성 위주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특성 위주로. 근데 이제 특성이 거의 2년마다 한 번씩 출제를 해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논리가. 그래서 20회, 22회, 24회, 26회, 그리고 올해 28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제 27회, 29회 때는 조금 그 통계에 의하면은 좀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들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주택 시장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죠. 주택 시장에서는 주제가 몇 개가 있지만은 특히 주택 여가 현상 위주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세 번째는 이제 효율적 시장. 이게 정보를 가지고 논하는 이론이거든요. 여기까지가 시장의 전반부 내용으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가 출제를 합니다. 28회 때는 두 문제가 출제를 했어요. 아니, 28회 때 한 문제가 나왔군요. 요거랑 이제 섞어서 시험 문제가 나온 것 같으니까. 네 번째가 이제 여기부터 주제가 좀 많이 나오는데, 그 지대론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부터 처음에 공부하신 분들이 요 시장론 후반부에 대한 인력공단에 제시된 목차에 대해서 좀 부담을 좀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거 친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지대론이 있고, 그리고 도시 내부 구조론. 이게 이제 작년에 안 나와서 올해 나왔죠.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이제 그 입지론. 핵심이죠. 입지론에서는 사실상 두 가지죠. 공허입지론하고 상허입지론. 상허입지론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번 28회 때는 여기가 두 문제 나왔군요. 그 지대론하고 지대론 하나 나왔고, 도시 내부 구조론 나왔고, 상허입지론. 그래서 세 군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씩 나왔고, 시장의 특성에서 나오고 효율적 시장에서 다른 거랑 섞어서 여기서 이제 정답이 출제를 했어요. 전체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근데 이제 이 7가지 주제죠. 하나씩 따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 주제지만은 그 어쨌든 이 주제별로 출제위원들이 이제 출제하는 것이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반복 학습하시다 보면은, 특히 기출문제가 많아서 기출문제에 나온 거를 잘 정리하시다 보면은 아마 쉽게 맞힐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입문 과정에서는 이 파트는 이제 건드리지 않고 이제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는 특성이 뭐가 있는지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건드리면은 많은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맛만 느끼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 부분에 선호 문제가 출제를 합니다. 근데 항상 이 파트가 이제 주제별로 들어가면은 다 맞힌다는 목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산 문제도 나오는 일정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입문 과정에서는 다 생략을 하고 나눠드린 프린트에 의해서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만 특성만 잠깐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동산 시장의 이제 특성이 제5조로 되어 있는데, 이제 부동산 시장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부동산 시장은 경제학적으로 따지면은 이제 당연히 불안전 경쟁 시장입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시장은 다 불안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게 사실상 이론상으로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의 이제 특성을 언급하는 과정 중에 그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논리를 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들어가면서 그 완전 경쟁 시장이 그럼 뭐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알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 위한 이제 성립 조건이 이제 있어요. 경제학적으로 유명한 것이 이제 4가지가 있는데 이걸 언급해 드린 이유가 경제학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의 성립 조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이렇게는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출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이제 특성을 완전 경쟁 시장의 성립 조건으로 연결시키는 지문들이 있어요. 그 무조건 틀리게 된다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냐면은 완전 경쟁이 되려면은 먼저 시장 참여자가 다수여야 돼.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한다. 요거를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장 참여자가 완전은 둘 다 다수여야 돼. 근데 경제학에서는 시장에서는 가격을 누가 지배하냐? 가격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소수가 지배할까요? 다수가 지배할까요? 그렇죠? 가격은 소수가 지배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시장에서 수요자가 한 사람이야. 공급자가 10명이야. 그럼 협상할 때 누가 유리해요? 소수가 유리하죠. 수요자 한 사람인 수요자가 가격을 협상할 때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수요자가 10명인데 공급자가 한 사람이다. 그럼 이때는 가격은 소수인 공급자가 지배합니다. 시장에서 가격은 소수가 지배한다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가격 지배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근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둘 다 다수야. 그럼 소수가 가격을 지배하는데 둘 다 다수다 보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시장에 들어가 봤더니 본인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도 모르게 이미 가격이 결정돼 있어요. 그럼 결정된 가격에 대해서 수능자가 됩니다. 가격 지배를 행사하지 못하고 가격 수능자가 돼. 그럼 완전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가격이 결정됐기 때문에 결정된 가격에 거래하고자 하는 수량만 조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시험에 정답으로 체크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무슨 뜻이냐? 부동산 시장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 그럼 틀린 지문이 돼요. 부동산 시장에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가 존재하면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소수의 공급자와 소수의 수요자가 지배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시기마다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둘 다 소수인 중에서도 공급자가 더 소수인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래서 더 소수인 공급자가 상대적으로 이제 소수인 수요자를 가격으로 지배하는 형식이 돼가지고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경우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거래하는 상품이 있죠. 상품의 동질성을 가정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거래되는 상품은 똑같아요. 그럼 무슨 관계냐? 대체관계입니다. 그럼 대체관계는 물건은 동질적 상품이고 최종적으로 대체제끼리는 가격이 같아지게 돼요. 그래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이 된다는 것은 미리 잠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은 이 일물일가, 하나의 물건의 하나의 가격이라는 이 법칙이 적용이 안 돼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만약에 냉장고를 판매한다. 지구 전체가 만약에 냉장고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다. 그러면은 어느 지역에서 우간다에서 팔든 대한민국에서 팔든 그 냉장고 가격은 똑같아야 돼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는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밖에 없는데 근데 부동산 시장은 이게 적용이 안 돼요. 부동산은 다 다른 우리가 건너뛰었지만은 동질의 반대말인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도 자주 나오는데 세 번째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워야 돼. 이게 완전 시장의 성립 조건이에요. 그럼 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우려면은 이 완전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거래되고자 하는 상품이 있죠. 상품의 가격이 싸다라고 가정하셔야 돼요. 가격이 싸다 보니까 누구든지 구매 의사만 표출하면은 다 구매력을 갖췄다고 가정하니까 구매 의사만 표출하면은 누구든지 시장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정부의 간섭이 전혀 없는 것이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논리입니다. 완전 시장에서는 정부가 시장을 건드리는 게 아니야. 그냥 시장 기능의 모든 걸 다 맡기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봐도 부동산 시장은 이 조건을 성립하지 못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부동산은 먼저 비싸요. 비싸다는 것 자체가 벌써 수요자 수를 제한을 둡니다.
그리고 진입 장벽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떤 시장이든 거래되는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건의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그만큼 불안전성의 정도가 더 커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여러분 공법 시간에 공부하시듯이 정부의 법적 규제가 너무 많은 거야. 법적 규제가 많다는 것은 결국 부동산 시장 무슨 시장이다? 불안전 시장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인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완전한 정보를 공유한다 가정해요. 모든 정보는 공개되고요. 그 시장 참여자들은 그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우수한 정보란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 정보병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유명한 완전 경쟁 시장에 갖춰야 될 네 가지 성립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 완전 시장에 되려면 네 가지 성립 조건을 모두 다 충족해야 돼요. 이걸 전부 다 충족하는 시장은 현실 시장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 시장은 다 불안전 경쟁 시장이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적으로는 완전 경쟁 시장의 이 논리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 현실 시장은 다 불안전 경쟁 시장이라 그랬죠. 그런데 불안전성의 정도가 다 달라요. A 시장하고 B 시장을 비교해 보면은 A 시장이 B 시장보다 더 불안전 시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더 불안전 시장이냐라고 할 때 그 기준으로 삼는 게 완전 경쟁 시장에 갖춰야 될 이 성립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구매할 때 어묵 시장하고 그리고 그 부동산 시장 비교하면 부동산 시장이 더 불안전성의 정도가 커요. 왜? 비싸니까. 등등으로.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의 기준의 역할을 합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은 네 가지 성립 조건을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불안전 시장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그 불안전 시장인 부동산 시장이 일반 시장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특성 문제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가진 문제고 시장의 특성이 이제 몇 군데에서 연결이 됩니다. 먼저 요거랑 관련돼서 먼저 부동산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부동산 특성을 우리가 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결과적인 것만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아까 중요한 7가지 주제 중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1회 때부터 나왔던 문제인데요. 이제 전통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먼저 이제 빈도수를 가지고 이제 책을 번호를 매겼는데 시장의 국지성이 있죠.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이란 말은 지역성, 지역마다 시장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 시장의 국지성과 연관되는 지문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다 하기가 힘들지만은 몇 가지만 잠깐 적어놨어요. 먼저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의 이제 국지적 시장이다. 이건 현실적으로도 아시죠? 그 강남 부동산 시장하고 충남 부여 부동산 시장이 똑같지는 않아요. 시장이 지역마다 달라요. 이거는 관련되는 부동산 특성 중에는 부동성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 시장이다 보니까 그 동그라미 1번에 나온 것처럼 부동산 시장은 지리적인 공간을 꼭 고려해 줘야 돼요. 그 지리적 공간, 부동산 시장 할 때는 지리적인 공간을 수반한다라는 걸 알아두시 바랍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게 유명한 게 있는데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은 추상적 시장을 말합니다. 경제학자한테 시장을 그리라 그러면 항상 이렇게 그려요.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장소, 이거를 우리가 시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시장은 다 추상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 추상적 시장입니다. 이거는 추상적 시장이라는 것은 공통적인 개념이야. 모든 시장에서. 근데 만약에 경제학자들한테 신발 시장을 분석해 주세요. 그럼 여기다가 신발을 집어넣고 신발에 대한 수요 공급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고 아까 전에 논했던 그럼 신발에 대한 수요에 영향 미치는 각종 요인들을 이제 집어넣고 여러 가지 이제 분석 방법으로 이제 신발 시장에 대해서 논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시장 지역적으로 국한되다 보니까 앞에 다른 시장과 다르게 특정한 장소가 나와요. 그래서 강남 부동산 시장, 그 노원 부동산 시장, 부산 해운대 부동산 시장, 이런 것처럼 앞에 특정 지역이 나옵니다. 그 특정 지역에서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장소다. 그럼 그 특정한 장소가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인 장소가 나오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구체적 시장으로 성질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혹시 어떤 문제를 보실 때 추상적 시장입니까? 구체적 시장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그 의문입니다.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이제 지리적인 공간을 수반하다 보니까
시장이 세분화돼. 지역별로 시장의 분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구별로 나타나죠. 강남 부동산 시장, 노원, 양천구, 뭐 강북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적으로 세분화되고요. 노원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게 이제 하계동 시장, 하계동 부동산 시장, 월계동, 상계동, 중계동 이런 식으로 세분화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역적 시장이 점점 시장이 분화가 되죠. 그러니까 시장이 전체적인 시장에서 점점 부분 시장으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어쨌든 이제 시장이 지역으로 세분화된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이제 유명한 게 있죠. 거기 동그라미 4번 가지고 장난친 것이 2번인가 있었는데 부동산 시장, 그래서 부동성으로 연결해요. 부동성으로 인하여 지역 시장별로 초과 수요 현상과 초과 공급 현상을 지속시킨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초과 수요가 나타나는 데는 가격이 올라가고요. 초과가 나타나는 데는 가격이 내려가겠죠. 이 현상이 지속됩니다. 그럼 이 두 지역 간의 시장의 불균형을 심화시켜요. 불균형을 심화시키더라. 이게 만약에 이제 부동성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이동할 수 없다는 뜻이죠. 부동성 논하지 않았지만은 그런데 이제 부동산 그 일반 시장이 만약 이동이 가능하다. 그 물량이 남아도는 데 있으면은 이거를 부족한 대로 옮겨가 가지고 두 지역에 대한 두 곳에 대한 균형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이거를 옮길 수가 없지. 부족하다 그래서 어디서 가져올 수도 없고 남아있다 그래서 어디다 내다 팔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요 지역 시장과 요 지역 시장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가격이 차이가 생기면서 불균형이 심화됩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부동산 시장은 지역 시장별로 초과 수요 현상과 초과 공급 현상을 지속시켜서 지역 간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표현을 이걸 해요. 하는데 여기 뭘 건드렸냐면 여기다 건드렸어요. 이건 뭐 때문이다? 부동성 때문에 한 건데 여기다가 다른 특성을 집어넣어 가지고 오답으로 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은 지역 간의 연계성이 낮죠. 높을 수가 없죠. 지역 간 연계성이 매우 낮다라는 거죠. 일반 금융시장 같은 것은 연계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중국 부동산 주식시장이 만약에 이제 중국 주식시장이 어떤 충격을 받았다.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변동이 일어납니다. 미국에서 기준금리가 높였다.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반응해요. 금융시장은 연계성이 굉장히 높은데 미국의 미국의 맨하탄 부동산 시장이 높아졌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영향을 받는 건 아니에요. 우간다 땅이 이제 높아졌다 해서 우리나라 땅 값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은 이제 지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또 지역 간의 연계성이 매우 낮다라고 보는 게 일반 시장과의 차이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참 많이 나오죠. 두 번째 시장의 특성으로는 이제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죠. 올해도 이거 나와 있더라고요. 수요와 공급이 조절이가 곤란하다는 뜻이야. 근데 곤란하다는 것이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데 부동산 시장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곤란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단기적인 현상이라는 거야. 수요와 공급이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균형을 맞출 수가 없어. 균형을 맞출 수가 없다는 것은 가격이 왜곡된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가격에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 어차피 부동산 시장은 다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안전 시장이라서 가격이 왜곡되는 경우가 나타나. 가격이 왜곡되면 자원 배분도 왜곡되거든요. 가격이 왜곡되는 현상인데 다 왜곡돼요. 여기 지역별로 왜곡되지만은 다만 수급 조절의 곤란성으로 연결시킬 때는 포인트가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된 현상이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거의 이건 똑같은 지문이 한 10번 나온 것 같아. 동일한 내용. 한 번은 딱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되는데 이거를 장기로 바꿔서 출제한 적이 한 번인가 있었더라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수급 조절의 곤란성. 동그라미 2번이 참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지역별로 다르고 그 수급 조절 어렵지만 또 상품마다 달라. 상품의 비표준화성이다라는 거죠. 상품의 비표준화성이라는 것은 다 다르다는 거죠. 개별성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는 뭐를 설명한 거냐면은 아까 상품이 동질하면은 일물가 법칙이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상품이 표준화가 안 됐기 때문에 개별성으로 일물가 법칙이 적용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가격이 왜곡되더라. 이런 논리로 연결시켜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그 거래의 비공개성이 있어요.
거래가 비공개적이죠. 거래 내용을 잘 알려주지 않아요. 이건 개별성 때문에 그래요. 개별적으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 본인이 거래한 내용을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발생하냐?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은 시장을 분석하려면 거래 내용이 어떻게든 파악을 해야 돼요. 비공개적이다 보니까 거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보 비용이 발생합니다. 정보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죠? 시장이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왜? 완전 경쟁 시장에는 정보 비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그 거래가 비공개적이라는 것은 그래서 정보 비용이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우수한 정보와 그렇지 못한 이런 것이 왜곡되는 과정 중에 역시 마찬가지로 가격이 왜곡돼서 자원 배분도 왜곡되더라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유명한 지문이 거기 로마자 4번 거래 비공개성 해놓고 개별성과 관계된다. 동그라미 1, 2번이 유명한 내용이죠. 그래서 거래는 그 성질상 고도로 사적인 경향이 있는 거죠. 공적인 경향이면 공개될 텐데 사적인 경향이다 보니까 알려주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면은 정보 비용이 필요해. 정보 비용이 필요하면 시장이 불안전하죠. 시장이 불안전하면 가격이 왜곡돼. 가격이 왜곡되면 균형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자원 배분도 왜곡이 된다라는 식으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시장의 비조직성이라고 나오죠.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역마다 다르고요. 아니, 지역마다 국지적 시장 지역마다 다르고 그리고 수급 조절도 어렵고요. 그리고 상품마다도 달라. 지역도 다르고 상품도 다르고 거래 내용도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체계적인 조직화된 시장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개별 시장으로 논해야 돼. 시장의 비조직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유명한 국수 비비비다라고 얘기합니다. 국수 비비비. 이게 이제 이럴 때 나왔던 문제라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옛날에는 이거를 시장의 특성 중 해당되지 않는 거 해놓고 목차 순서대로 내면서 여기다가 시장의 조직성으로 낸 적도 있었어요. 요즘엔 그런 식으로 내진 않지만은 이거를 풀어 써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를 뭐랑 연결시키는 시도가 있냐면은 시장은 결과는 이게 전부 다 그 원인 중에 하나지만은 시장이 불안전 경쟁 시장이라 그랬죠. 그럼 시장의 불안전성과 연관되는 부분은 이 완전 경쟁 시장 논리하고 접목을 시켜요. 그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가 존재한다 그랬죠.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소수의 공급자와 소수의 수요자가 존재한다. 이렇게 하셔야지 옳은 지문이 되고 그리고 이제 상품의 동질성은 여기가 비표준화성으로 했고요. 그리고 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지가 않은 게 부동산 시장이야. 왜? 부동산은 비싸. 부동산은 고가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정부의 법적 규제가 너무 많아. 공법 공부하신 것처럼. 법적 규제가 많다. 그러니까 비싸고 정부 규제가 많다는 것은 결국 시장을 무슨 시장으로 만들어요? 불안전 경쟁 시장으로 만드는 원인이라는 거야. 이게 뭐기 때문에 시장 진입 장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를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반대로 한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정보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아까 거래 비공개성이 나온 거죠. 정보 비용이 발생. 이것도 결과적으로 뭐다? 시장을 불안전 시장으로 만드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이 중에서 정보 비용은 아까 목차 잡아드는 것 중에 효율적 시장에서 다시 자세하게 다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동산 시장은 이제 이런 것이 있구나 라는 거를 먼저 잡아 놓으시고 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하고 기능은 기능은 잘 내지는 않지만은 이 특성은 자체적으로도 이제 이렇게 등장하지만은 이게 다른 문제랑 섞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정책론에서 연결해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정책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야. 그래서 시장이 완전하면 개입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불안전 시장 하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드는 요인을 언급하고 시장이 불안전하다 보니까 자원 배분이 왜곡이 됩니다. 적정 균형 가격 형성이 어려워.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게 정부가 개입하는 논리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책론 문제 낼 때 요 관계되는 것이 언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래서 국수 비비비라는 이런 목차를 잡아본 다음에 시장의 특성이고 그리고 완전 시장 논리를 요거랑 같이 묶어가지고 하면은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형태를 띠는구나라는 거를 감으로 잡아놓은 다음에 이걸 확장하고 하는 겁니다.
그 시장에 대한 논리는 뭐 디테일하게 이제 짧은 뭐 12강으로 주어진 상태에서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다 다룰 수는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입문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세부적인 내용은 기본 수업을 하면서 단계별로 시험 때까지 이제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장의 특성에 대한 주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13페이지 보시면은 그런 시장에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야 돼. 이게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거를 부동산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정책적인 내용이 이제 시험 주제로 나와요. 근데 이제 부동산 정책. 이 정책에 대한 논리는 이제 시험 인력공단에서 주관이 인력공단에서 어디서 출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걸 제목을 하면은 먼저 부동산 정책의 개념과 기능이 나옵니다. 그럼 정책의 개념과 기능이라는 것은 결국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거야. 부동산 정책에서 나온 시험 주제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평균적으로 정책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니까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는 것이 이제 시험에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데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거를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 그러는데 그럼 어느 시장에 개입하냐에 따라서 다시 세분화됩니다. 토지 시장에 개입하는 거를 토지 정책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금융 시장에 그리고 주택 시장에 개입하는 거를 주택 정책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목차가 정해져 있어. 그리고 조세 정책을 내겠다라고 시험에 나옵니다. 올해는 다 골고루 출제를 했어요. 이렇게. 근데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은 이 토지 정책에 대한 논리입니다. 토지 정책에 특히 올해는 이제 부동산 시장 개론안에서 냈지만은 토지 정책에 대한 내용을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 2차 과목 중에 부동산 공법 있죠? 2차 부동산 공법 내용이 자주 나오는 파트가 정책론이에요. 특히 그 중에서 토지 정책론이 자주 나옵니다. 특히 여러분들 국토계획법 보면 용도지역지구 막 나오거든요. 그런 그거와 관계되는 것들이 여기서 연결을 시켜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최근 한 4년 동안에는 부동산은 개론에서 공부하신 것이 하나도 안 나오고 전부 다 공법상의 내용이 나왔었는데 올해는 이제 28회 때는 토지은행이라는 것을 단독으로 냈어요. 나머지는 다 섞어가지고 공법 문제 지문이 나오긴 했지만은 그러나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 정부시장 개입하고 주택시장과 조세정책은 뭐가 나올지 저희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준비가 완벽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4-5문제 나오면은 한 문제 빼고는 다 맞출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만약에 거기다 공법까지 완벽하다 보면은 주어진 문제를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풀려면은 이제 부동산 수요 공급에 대한 논리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먼저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논리를 간략한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정부의 시장 개입.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 이게 자체가 정책이라 그랬어요. 두 가지 목차가 있어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이제 정책 수단이다라고 얘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직접적 개입 방법하고 그리고 간접적 개입 방법으로 나눠집니다. 간접적 개입 방법, 직접적 개입 방법. 그런데 직접이라는 말하고 간접이라 가지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럼 직접적 개입 방법이라는 것은 정부가 시장을 불신하는 거야. 시장에서 발생된 문제는 시장 자체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 발생된 문제를 시장 스스로 치유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 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시장 역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는 것을 직접적 개입 방법이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직접하고 간접에 대해서 개념을 물어본 적이 없어. 당연히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럼 간접적 개입 방법은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를 시장 스스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음을 주는 겁니다. 그럼 시장 기능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서포트 해주는 거, 약간 흥분하면 이걸 억제해 주는 거, 이런 정도로 머무르는 것이 간접적 개입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이 좀 더 적극적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념을 물어보는 건 아니고 그럼 뭘 물어보냐면은 타이틀이 방법이잖아. 그러면은 뭐는 직접 방법이다, 간접 방법이다라고 명시해줘요. 그것이 맞는가 틀린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류가 박스 안에 종류를 쭉 나열해드렸어.
이거를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돼.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본문에서 따로따로 나옵니다. 거기 뭐 굳이 적어드릴 책이 있으니까 유명한 가격 규제, 분양가하고 임대료 규제, 그리고 토지은행, 공용개발, 토지수용, 공공임대, 공공투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죠? 전부 이제 직접적 개입 방법이고 간접적 개입 방법은 이제 뭐냐면은 요즘에 올해도 또 이게 또 나왔는데 간접적 개입 방법은 특히 이제 각종 지원해 주는 거 있죠.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각종 부담금이라든지 각종 세금. 그러니까 어떤 명칭이 붙든 어떤 앞에 뭐가 붙든 보조금, 부담금, 세금, 보부세라 그럽니다. 세 가지는 무조건 다 간접적 개입 방법이야. 개발 부담금, 정부의 임대료 보조금 이런 명칭이 나오면 전부 다 간접이다라는 거야. 그리고 금융시장을 통해서 개입하는 전부 다 간접이야. 그 예를 들었죠. 거기 이제 금리를 조정한다든지 LTV랑 DTI를 조정하는 건 전부 다 간접적 개입 방법이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 대빵 중요합니다. 이게 요거 위주로. 그리고 이 앞에서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종류를 이제 이렇게 연결시켜서 나오고 중요한 부분은 단독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직접적 개입 방법 중에 올해 나왔던 것이 토지은행 제도를 단독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임대료 규제라든지 임대료 간접적 개입 방법 중에 보조금 제도 이런 것은 전부 다 조세 정책 전부 간접적인 방법 중에 대표적으로 단독으로 나오는 겁니다.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방법이 있으면은 방법을 이제 이런 방법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뭐죠? 밑에 보면은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 이거를 정책 기능이라 그러기도 하고 개입하는 근거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유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유니까 두 가지 있겠지? 3이면 세 가지 있고 또 이유. 하나가 이제 이런 표현이 좀 애매모한데 이거 정치적 기능이라 하고 경제적 기능으로 이제 나눠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기출문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치하고 경제.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은 내용은 좀 달라요. 그럼 정치하고 경제 중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걸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했을 때 어느 게 더 따뜻한 느낌이 드냐면은 정치가 더 따뜻한 겁니다. 경제는 차가운 냉정한 시장 존재야.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있어요.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장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시장은 이제 아무나한테 출입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똑 두들겼어. 두들겼는데 이제 시장은 출입문 잠깐 열면서 뭐를 확인하냐? 수요자한테는 구매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요. 그럼 구매의사 있다 하더라도 구매력이 없는 사람이 문을 두들기면은 시장은 개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은 아까 우리가 수요 공급에서 유효 공급과 유효수를 공부했던 것처럼 능력자만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해 주변을 배회하게 돼 있어요. 이게 부동산 중에서는 부동산이 비싸기 때문에 주변에 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처럼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을 헤아려주는 주변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정치적 기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때문에 정치적 기능에서는 키워드가 있어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정치적 기능의 키워드다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적 목표가 키워드가 됩니다. 키워드. 근데 구체적인 정책과 연관시켰을 때 이 사회적 목표 할 때 사회는 다양한 계층이 있어요. 근데 능력자들은 본인 스스로 구매력이 있기 때문에 본인 문제를 본인이 해결을 해. 그러면은 이제 능력이 안 되는 구매력이 부족한 사람들 있죠. 이거 포괄적으로 뭐라 그랬냐면 이거를 저소득층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저소득층. 그럼 저소득층을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겁니다. 정치적 기능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었을까? 여러 분야에서 약자를 대상으로 쓰는 여러 가지 정책 내용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부동산 정책에 국한시키거든요.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주택 정책. 그 주택 정책 중에서 특히 임대주택 정책에서 매우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임차자를 위한 거. 그러면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정책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정치적 기능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경제적 기능이라 하면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그 대상층이 두 가지가 확연히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럼 경제적 기능의 키워드는 뭐냐면은 경제적 기능은 여기에 시장 출입문을 열어줬어요. 그 능력자야. 그 능력자를 보고서 이제 확인하고 문을 열어줬어. 그 능력자들은 이제 주어진 가격을 지불할 능력이 됐으니까 가격을 지불했을 거 아니야. 그럼 자원을 배분을 받아야 돼. 근데 자판기에다가 돈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지불할 능력이 되는 사람 한 거잖아. 그 버튼 누르면은 물건이 음료수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안 나온 거야.
그럼 능력자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럼 자판기라는 이 시장이 망가진 거야. 그러면 정부는 능력자들의 불만을 해소를 해야 돼. 그러면은 경제적 기능은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시장 실패. 이것이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이거 시장 실패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 경제적 기능이다라는 거죠. 시장 실패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이거는 다 경제적 기능이라고 연결시켜야 돼. 그래서 머릿속에 먼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논리가 언급하는데 방법하고 이유가 있더라. 그 방법은 직접하고 간접이 있고 종류를 파악하는 게 대빵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정치랑 경제인데 추가하는 목적이 다르다. 정치는 사회적 목표 키워드, 경제는 시장 실패 키워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험 문제 내냐면은 정치적인 사회적 목표니까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주택 정책에서 시험 문제를 따로 내겠다. 그래서 주택 정책에 나온 내용들이 다 정치적 기능이야. 그리고 경제적인 시장 실패를 수정하겠다. 그럼 핵심이 뭐다? 시장 실패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시장 실패가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요거는 어차피 주택 정책 따로 논하니까 다음 단계로 논하는 것이 그럼 시장 실패가 뭐지? 라고 논하는 겁니다. 그럼 시장 실패가 뭐지? 그 시장 실패는 시장이 자율적인 조정 기능에서 자원을 배분해 줘야 되는데 시장이 망가졌다는 것은 시장 기능에서 자원을 배분하지 못하는 일체상을 말합니다. 그럼 일체상인데 자원을 배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뭐가 있을까? 여기 경제적 기능은 시장 실패 원인에서 시험 문제를 내고 있어요. 그 시장 실패 원인에 관련돼서 밑에 로마자 13페이지 하단부에 잠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잠깐 논하는 것이 시장 실패를 해놓고 시장 실패의 원인이 뭔가. 이거 참 자주 나옵니다. 매우. 그래서 우선 박스 안에 거기 시장 실패 원인을 5가지를 대표적으로 드렸어. 그 중에서 이제 1등이 외부 효과야. 외부 효과가 이제 자주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공공재. 현실적으로 두 가지만이 그 단독 문제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공공재가 잠깐 나왔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비대칭성이 아니라 거기다가 이제 독과점 기업을 순서대로 잠깐 해볼게요. 독과점 기업의 존재고 네 번째가 이제 규모의 경제. 그 다섯 번째가 정보의 비대칭성. 그러니까 이제 불완전한 정보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등등등등 있겠지만은 우리 시험 요 정도야. 근데 시험 문제 스타일은 요 두 가지는 단독 문제를 출제를 하고 하는 경향이 종종 있고요. 요거는 이런 것이 시장 실패의 원인이라는 정도만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대신에 기본서 할 때 요거 하나씩 의미를 좀 부여하면서 언급해 볼 예정이긴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제 이건 다 지문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종류만 시장 실패 원인에 대한 종류만 언급하고 내용은 요 두 가지에서만 이제 언급하게 돼 있어요. 외부 효과가 제일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공공재에 대해서만 약간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재가 밑에 있어. 공공재에서 중요한 단어가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동그라미 1번에 대한 논리랑 동그라미 2번만 잘 연결시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공재만 하도록 하겠어요. 공공재. 공공재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뭐 경제학적으로 복잡하게 할 수 있겠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공공재가 자세하게 내진 않아요. 이게 이제 다른 시험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재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특징이 공공재는 소비면에서 요것이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소비면에서 공공재는 비경합성하고 비배제성을 갖고 있다는 거 요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핵심적인 단어야. 그럼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그럼 비경합성이라는 것은 비경합성의 반대말이 뭐죠? 경합성이야. 민간재는 경합성을 가지고 있어요. 민간재는 자원이 제한돼 있어. 민간재는 그래서 민간재는 자원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갑하고 을순이가 이제 이거를 소비하고 싶어. 근데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갑돌이가 이겼어. 그러면은 민간재는 얘가 먼저 소비하고 남는 거를 다음 사람이 소비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소비하고 남는 걸 하다 보니까 얘는 한정이 돼 있어요. 한정이 되는데 먼저 소비한 사람이 많이 소비하면은 다음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그럼 소비자들은 어떤 물건을 똑같은 가격에 지불해서 어떤 물건을 구매하고자 할 때 최대로 구매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남들보다
먼저 경쟁해서 이겨야지 내가 충분한 더 많은 소비할 수 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민간재를 소비하고자 할 때 서로 뭐죠? 경쟁하게 돼. 경쟁해서 이겨야지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소비하게 된다. 이거를 경합이라 그래. 근데 비경합이라는 것은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공공재를 소비할 때는 먼저 소비하든 나중에 소비하든 소비량의 차이가 없게 돼 있어요. 대표적으로 공공재 예를 드는 것이 그 관광자원이야. 설악산이야, 설악산. 설악산을 갑돌이가 먼저 등정해 가지고 설악산을 확인했어요. 그럼 그 갑돌이가 그러고 나왔어. 내려왔어. 그 울순이가 그 다음에 갔어. 그럼 설악산이 없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공공재는 먼저 소비를 하든 나중에 소비하든 소비량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순서에 관계없이 똑같은 소비를 통해서 만족감을 최대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공공재 소비할 때는 사이좋게 소비하는 공동소비 개념이 나타납니다. 사이좋게 소비해, 이렇게. 사이좋게. 근데 비배제성이라는 것은 비배제 반대말이 배제잖아. 배제란 말은 배척한다는 뜻이죠. 민간재를 소비하려면은 민간재 가격이 결정돼 있어. 분식집에서도 만약에 된장찌개가 5,000원에 메뉴판에 정해져 있어요. 그럼 5,000원을 지불해야지 그 물건을 소비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거를 그럼 가격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민간재 소비에서 배제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공공재는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공공재를 소비할 수가 있어. 이거를 공짜로 소비한다는 겁니다. 공짜로. 그래서 이거를 무임차자라 그럽니다. 무임차자라는 것은 이제 얌체족을 말하죠. 공짜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설악산 구경할 때 뭐 돈 지불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공공재를 시장 기능에 맡기잖아요. 시장 기능에 민간기업에 맡기면은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짜로 공동으로 이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민간기업들이 공공재를 생산하느냐? 생산하지 않아. 때문에 공공재는 과소생산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3번인가 나왔을 때 과소를 과다로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재,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업이다. 공원도 공공재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공원을 조성해줬어. 공원을 이제 10억 들어가지고 공원을 조성해줬어. 그럼 돈은 개인적으로 들였잖아. 근데 공원을 공공재라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공원을 다 공짜로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공원을 누가 산책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나간 산책길이 사라지진 않아요. 먼저 지나가든 나중에 지나가든 항상 존재하다 보니까 공동으로 소비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산책길을 굳이 경쟁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사이좋게 어깨동무하고 손잡고 산책하는 걸 봤죠. 근데 그걸 다 공짜로 이용을 해. 그러면 얄미워요, 안 얄미워요? 얄미워. 그 민간재에 맡기면, 민간기업한테 맡기면은 돈을 10억 들어 공원을 조성해 다 공짜로 이용하다 보니까 이 기업을 맡긴 사람들은, 그 공원을 조성한 민간기업자들은 이거를 투자한 돈을 회수를 못하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다 공짜로 이용하는 얌체족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공재를 공급하려면은 뭐밖에 없다?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거야. 공공재를 과소 생산해야 되니까 정부가 직접 공급을 해가지고 직접 공급을 해서 공공재를 시장에 내보내게 돼요. 다만 직접 공급을 할 때 문제가 생기죠. 누가 공공재를, 공원을 조성해서 누가 더 공공재를 많이 사용하는지 적게 해서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즉 일반 기업들, 일반 민간재 같은 것은 사용하는 것만큼 돈을 더 많이 지불하면 돼. 근데 공공재를 누가 산책을 새벽에 누가 운동을 더 많이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측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공동으로 비용을 부과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세금이야, 세금. 그래서 정부가 직접 공급할 때 재원을 조달하니까 모든 국민들이 공공재를 다 공동으로 이용한다고 가정하고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세금 부과해가지고 세금 등을 부과한 돈을 가지고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게 공공재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부분들. 그래서 공공재의 경우 시험에 나올 때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경합하고 배제로 나오면 틀리다는 거. 두 가지 성질 때문에 결국 시장기능에 맡기면은 과소나 요거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정부가 그 직접 공급할 수밖에 없다. 세금 등을 걷어 여기까지만 시험에 내고 있어요. 더 나가는 것은 우리 시험 범위를 이탈한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 그 재정학이라는 공무원 시험에 보면은 거기도 똑같은 공공재를 다루는데 거기는 우리보다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정도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그 현실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외부 효과 부분이 책의 일부가 설명을 해놨어요. 나눠드린 프린트는 외부 효과를 일부러 해놨지만은 이 정도로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건 요 외부 효과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시장 실패 원인 중에. 그래서 외부 효과 부분은 이제 그 기본서 나오면서 기본서의 내용을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뭐 외부 효과 부분은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어요. 너무 간략하게 해드린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기본서 가지고 정확하게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어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리고 토지 정책 생략하고 조정책 생략하고 입문 과정에서는 이제 꼭 시험에 나오는 이제 주택 정책, 그 중에 이제 정치적 기능과 연관되는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15페이지 제 7절 임대주택 정책부터 들어갈 테니까 요 파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기대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